5월의 어느 새벽 나는 인천의 한 재래시장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남편 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8개월째였다. 26에 결혼해서 30해를 함께 산 남자였다. 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나는 그 가게에서 계산을 보며 평범하게 살았다. 자식은 없었다. 태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나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2022년 9월 태수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던 계단에서였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이틀을 버티다 눈을 감았다. 장례는 조촐했다. 친척도 거의 없었고 단골 손님 몇몇이 조문을 왔다. 철물점은 문을 닫았고 나는 혼자 남았다. 보험금은 없었다. 55의 나이에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뿐이었다. 시장 상인회에서 새벽 청소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첫 출근 날 나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5월의 새벽은 여전히 쌀쌀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시장 입구에서 관리인을 만났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인사도 대충 하고는 청소 도구를 건네주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시장 통로를 쓸고 닦는 일이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전날 장사가 끝난 후 남은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바닥은 기름때와 음식물로 미끄러웠다. 허리를 굽혀 비질을 하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 3시간 내내 이어졌다. 첫날은 중간에 토할 것 같았다. 생선 가게 앞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과일, 도매상과 건어물 가게 사이의 좁은 통로 끝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의자 몇 개와 낡은 테이블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다. 아마도 상인들이 쉴 때 사용하는 공간인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청소를 마치면 그곳에서 잠깐씩 쉬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이었고 냉장고에는 시원한 물도 있었다. 무엇보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시장 상인들은 친절했지만 그들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다. 6월 초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일 밤 비가 내렸고 새벽에도 습기가 가시지 않았다. 청소는 더욱 힘들어졌다. 빗물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 바닥이 질척였고 하수구가 자주 막혔다. 나는 긴 막대로 하수구를 뚫으며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그 작은 공간으로 갔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누군가 있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사람도 나만큼 놀란 표정이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작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남자가 먼저 일어섰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곧았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괜찮다는 의미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 새벽 7시부터 7시 15분까지 그 공간은 우리 둘만의 장소였다.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라디오를 들었고 나는 청소를 마치고 와서 물을 마셨다. 처음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남자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태수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6월 중순 장마가 절정에 달했다. 어느 날 새벽 시장 한쪽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빗물이 고여 천장 구조물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다행히 새벽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청소구역이 2배로 늘었다. 나는 그날 오전 9시까지 일했다. 온몸이 땀과 빗물로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작은 공간으로 갔을 때 남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아서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현기증이 났다. 남자가 젖은 수건을 가져와 내 이마에 얹어주었다. 그의 손이 내 이마를 짧게 스쳤다. 차갑고 거칠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남자가 먼저 물었다. 괜찮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되물었다. 왜 아직 여기 있는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갈 곳이 없다고. 그 대답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의 무게를 나도 알았으니까. 남자의 이름은 한규였다. 62살이었고 6개월 전까지 인천에 한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공장이 폐업하면서 직장을 잃었고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났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시원비마저 밀려 곧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내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죽었다는 것만 짧게 언급했다. 한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최소한의 정보만 교환하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다. 7월이 되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다. 새벽인데도 기온이 25도를 넘었고 7시가 되면 30도까지 올랐다. 시장 바닥에 더운 공기가 얼굴로 올라왔고 땀이 눈을 찔렀다. 작은 공간의 냉장고에서 꺼낸 물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규는 매일 그곳에 왔다. 나는 청소 중간중간 그 공간에 들렀고 한규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이야기. 깊이 없는 대화들이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7월 중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작은 공간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다. 편의점 김밥이었는데 아직 따뜻했다. 한규는 구석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나는 김밥을 보고 그를 봤다. 한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라디오 소리를 조금 키웠다. 나는 그 김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다. 집에서는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한규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맙다고. 한규는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밥이 있었다. 때로는 삼각김밥이었고 때로는 주먹밥이었다. 한규는 자신은 먹지 않았다. 내게만 가져다 놓았다. 나는 왜 자신은 안 먹냐고 물었다. 한규는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라고 했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 그의 볼이 점점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후 나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갔다. 간단한 볶음밥이었지만 2명이 먹을 만큼 넉넉하게 만들었다. 한규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내가 먼저 먹기 시작하자 결국 수저를 들었다. 우리는 조용히 함께 아침을 먹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다. 나는 매일 도시락을 2개 싸갔고 항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가끔 항규도 뭔가를 가져왔다. 편의점에서 산 과일이나 시장에서 얻은 반찬 같은 것들. 우리는 새벽 7시 작은 공간에서 함께 아침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 8월 초 폭염이 극심해졌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고 새벽에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청소 중간에 어지러움을 느꼈고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나를 붙잡았다. 항규였다. 그는 날 부축해서 작은 공간으로 데려갔다. 의자에 앉히고 젖은 수건으로 내 목덜미를 식혀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항규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고 피부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그의 얼굴이었다. 그날 항규는 청소가 끝날 때까지 옆에 있었다. 무거운 쓰레기통을 대신 옮겨주고 바닥을 함께 닦았다. 말없이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 청소를 마치고 작은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항규가 물었다. 혼자 사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신도 혼자라고. 가족이 없다고.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없었다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수를 떠올렸다. 우리도 아이가 없었다. 남은 건 혼자뿐이었다. 8월 중순 나는 결정을 내렸다. 항규에게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말했다.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면 갈 곳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항규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괜찮냐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라고. 방이 하나 더 있다고. 사실 거짓말이었다. 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방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항규가 거리에서 자는 걸 생각하면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외로웠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공간이 무서웠다. 태수의 부재가 벽마다 스며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다. 항규는 그날 저녁 집으로 왔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라디오가 들어 있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었다. 항규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옆방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또 바뀌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밥을 먹고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항규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었고 나는 방에서 TV를 봤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웠다. 가끔 항규가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렸고 나는 그의 옷을 빨아주었다. 부부처럼 살았지만 부부는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사는 두 사람이었다. 9월 초 문제가 시작되었다. 같은 층에 사는 아줌마가 내게 물었다. 남자가 함께 사냐고. 나는 친척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줌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다음 날 다른 이웃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계약서에는 1인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함께 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나는 친척이 잠깐 머물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날 밤 나는 항규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항규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가겠다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말라고. 함께 있고 싶다고. 한규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한규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다. 마른 몸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체온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거실이 아닌 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서로를 안았다.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55과 62의 몸은 젊지 않았다. 하지만 절실했다. 나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눈을 떴다. 한규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 남자와 함께 늙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주인은 계속 독촉했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아침 계단에서 한 아줌마가 내게 말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들이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한규에게 말했다. 이사를 가자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한규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고 자신은 일자리도 없고 보증금을 낼 형편도 안 된다고. 나는 내 돈으로 하겠다고 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지만 작은 집은 구할 수 있다고. 한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정말 자신과 함께 살고 싶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함께 살고 싶다고. 한규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9월 중순 우리는 새 집을 계약했다. 인천 외곽의 작은 빌라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내 통장에 남은 돈의 대부분이 들어갔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좁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다. 이사하던 날 이상한 일이 있었다. 짐을 옮기던 중 한규의 가방이 열렸는데 안에서 약봉지가 쏟아졌다. 처방전과 함께. 나는 처방전을 집어들었다. 한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명이 적혀 있었다. 위암 3기, 항암 치료 중단, 호스피스 권유. 나는 한규를 봤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약들을 주우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언제부터였냐고. 한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한규가 작게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라고. 6개월 전,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고시원에 살았는지, 왜 갈 곳이 없었는지, 왜 아침을 먹지 않았는지. 그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분노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소리쳤다. 한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나는 집을 나갔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 거리를 걸었다. 9월의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계속 걸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배신감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한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였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얼마나 남았냐고. 한규가 대답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미 9개월이 지났다고.
나는 다시 물었다. 치료는 왜 안 하냐고. 한규는 돈이 없다고 했다. 항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혼자 죽는 게 무섭다고. 병원에서 혼자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버티고 있다고. 나는 그날 밤 한규와 함께 있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짐을 풀었다. 한규의 약을 서랍에 정리하고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펴고 부엌에 그릇을 놓았다.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10월 한규의 몸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지고 자주 토했다. 나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호스피스를 다시 권했다. 하지만 한규는 거부했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시장 청소를 그만뒀다. 한규를 돌봐야 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댔다. 한 달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버틸만 했다. 한규는 매일 조금씩 더 약해졌다. 걷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죽을 떠먹였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한규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다. 가끔 한규가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11월 초 한규가 물었다. 죽은 후에 어디 묻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가족묘지가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다. 연고지도 없다고 했다. 그럼 어디든 좋다고 했다. 나는 태수의 묘 옆에 묻어주겠다고 말했다. 한규는 눈을 크게 떴다.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사실 나는 한규를 묻을 곳이 없었다. 태수의 묘는 태수 집안 묘역에 있었고 나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도 없었다. 시댁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한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둘 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다. 11월 중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새벽 한규가 갑자기 일어났다. 눈을 뜨고 나를 빤히 보더니 물었다. 누구냐고. 나는 당황했다. 한규는 계속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자기를 잡고 있냐고. 나는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규는 점점 흥분했다. 손을 휘두르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한규를 진정시켰다. 30분쯤 지나자 한규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다시 쓰러졌다. 나는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암이 뇌로 전이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주일 길어야 2주라. 입원을 권했지만 한규가 거부했다. 집에 가자고 했다. 의사는 동의서를 받고 우리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규가 말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고 조금 전 일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내가 기억하겠다고. 한규는 눈물을 흘렸다. 마른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11월 20일 새벽 한규가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손을 잡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가슴에 귀를 대보니 미약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는 119를 부르지 않았다. 한규가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함께 숨을 쉬었다. 오전 9시쯤 한규의 숨이 멎었다. 조용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한규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일어나 119에 전화했다. 사망 신고였다. 경찰은 처방전과 진단서를 확인하고 사고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나는 한규의 짐을 정리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옷 몇 벌, 낡은 라디오,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 노트를 펼쳐보니
항규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9월 15일. 양이와 새 집으로 이사. 비좁지만 행복하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양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한다. 나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